내 역할은 8알까지만. 료마가 간다는 일본의 시바 료타로가 1962년엔가 쓴 책이다. 10여 년 전쯤에 신문에서 일본이 료마, 즉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에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의 영웅은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도이다. 이 둘을 제치고 일본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기에 그의 전기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서점을 뒤져보니 10여 권짜리 전집물로 출판되어 있었다. 이러니 읽기에 부담이 되었다. 해서 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았다. 그러다가 중앙일보의 손정희에 대한 자서전 성격의 기사가 연재물로 게재되는 것을 매일 읽으면서 다시 료마를 떠올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IT계의 거목 손정희가 멘토로 삼은 이가 료마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사무실에 료마의 사진을 걸어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료마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읽고 나니 과연 그의 정신과 행적이 던져주는 가르침이 있었다. 비록 일본의 영웅이긴 하지만 우리 젊은이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료마는 일본의 개국 시기에 가장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창시절에 한중일 삼국이 똑같이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짓밟혔는데 왜 일본은 그중 가장 먼저 근대화의 성공에 식민지로 몰락하기는커녕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어렴풋하게나마 쇄국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서구를 향해 나라의 빗장을 연 덕분으로 이해했었고 그런 일본이 부러우면서도 하필이면 식민의 대상이 우리였기에 일본을 경멸했었다. 즉 국가가 부강해지자 두려워했던 서구 제국주의를 그대로 답습해 인근 국가인 우리를 집어삼킨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가슴 한켠에 잠재되어 온 것이다. 아마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하리라. 이런 청소년 시절 인식이 료마가 간다를 읽고 훨씬 깊어질 수 있었다. 1600년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서군을 제압하여 대권을 장악한 동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전란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만든 막부- 쇼군 제도는 그 수명이 제법 길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이 되면서 서구의 산업화로 대량 생산된 공산품의 재고 처리용 시장의 개척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요를 충당해야 했던 원자재 수입을 위한 제국주의의 물결이 일본을 침습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막부 말기로 쇼군의 힘과 권위가 흔들리던 무렵이다. 한마디로 내후외환의 시대가 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그나마 16세기 말부터 간간히 나타났던 네덜란드 화물선들을 통해 바깥 세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40년 시작된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계속해서 서구 열강의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청나라는 더 이상 일본이 섬길 나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인식했다. 이는 당시 우리 조선이 갖고 있던 대외인식과는 다른 것이었고 그것이 청나라에 대한 인식 및 의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과 달리 일본으로 하여금 유럽과 미국의 힘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그에 기반해서 서구의 힘을 따라 배우게 만들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때에 사카모토 료마 1836-1867는 활약했다. 그는 20대부터 죽기까지, 아니 죽어서 더욱 인정받게 된 인물이었으나 10대 중반까지는 자기 집안에서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던 볼품없는 키다리 사내아이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14살 때까지 이부자리에 오줌을 지렸다는 거다. 그러던 친구가 자신의 고향인 도사본의 허락을 받아 에도로 검술 유학을 떠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한편으로는 호쿠시니 토류라는 문파의 검술을 익혀 최고봉의 경지에 도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선의 위협하에 싹튼 존왕양이론과 좌막양이 혹은 좌막계국론과 도막론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갔다. 주지하다시피 이 당시 동북아 3국의 대외인식은 서양 오랑캐래 물리치자는 양이와 나라 문을 열어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개국의 두 물결이었다. 청이나 조선이 이런 형국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나 일본은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어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 셈이었다. 즉 일본은 교토에 왕이 존재하고 그 밑에 조정이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에도에는 쇼군의 막부가 버티고 있어 전국의 영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을 받드는 공경은 조정에서 기껏해야 학술이나 논하고 쇼군이 올리는 문건에 직인이나 찍는 역할에 머물렀고
국내 통치는 오로지 친번 영주를 비롯한 휘하 영주의 절대 복종에 기반한 막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제였다. 그러니 조정과 막부와 각번의 대외관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왕과 조정은 서구 세력을 오랑캐로 매도하면서 철저히 막아내고자 했고, 막부는 서구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항구를 최소한 개항하면서 힘을 키우고자 했다. 이에 반해 각번은 자기들 나름의 셈법에 따라 막부를 중심으로 서구에 대응하자거나 혹은 왕을 중심으로 서구에 대응하자는 자세를 보였고, 이에 덧붙여 각번의 철저한 계급체계로 구성을 허물고자 했던 하급무사와 그들을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상급무사 및 중신들의 이해관계가 모순을 이루고 있었다. 아무래도 상급무사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외 방략을 세우고자 했고, 하급무사는 세키가하라 전투로 인해 역사의 패배자로 물러나 계급적으로 멸시당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300여 년간 녹봉에 의해 안녕을 추구해온 중신 및 상급무사 계급은 실상 나태의 늪에 빠져 있었기에 하급무사 계급의 현상 타파 움직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었다. 즉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을 바로 세우면서 외세에 대응하자는 시대적 추세는 아무래도 막부 옹호번들과 천황, 옹호번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된다면 설령 천황이 대권을 쥐게 되건 막부의 쇼군이 대권을 쥐게 되건 일본의 국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그들 배후에서 뒷배를 봐주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침략만 더욱 손쉽게 만들어주는 형국이 될 판이었다. 이를 깨닫고 두 세력 간의 전쟁을 막아내고자 했던 이가 바로 료마다. 그는 독특하게도 남이 다하는 양이는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가스 가이슈라는 막부 대신을 만난 이후로는 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인물들은 이러한 료마의 생각과 행보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태생적으로 남의 호의를 자아내게 하는 말주변과 검술 실력, 그리고 상상도 못할 게으름과 지저분한 용모로 인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료마가 나름 사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다듬어진 료마의 생각은 이랬다. 일단 좌막 세력과 존왕 세력 간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 양위보다는 개국을 하여 서구의 선진, 정치체제의 도입 및 산업화를 통해 일본의 힘을 키워야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어떤 일본의 지사들보다 앞선 생각이겠으나 료마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역보국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만든 독특한 조직이 해원되었다. 이는 평화시에는 대내외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유사시에는 해군으로 돌변해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직이었다. 아무튼 료마의 이런 독특한 발상은 1867년 사츠마번과 조슈번이 주동이 된 존왕양이 세력이 막부를 포함한 친막부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찰나에 대정봉환이라는 미증유의 카드를 꺼내 이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방안은 막부의 쇼군이 지니고 있는 전 일본 통치권을, 즉 국가 정치권력을 천황에게 돌려드린다는 발상이었다. 이를 확인해 성향을 지녔던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도막 세력의 거사 명분이 꺾였다. 1867년 10월 15일에 타결된 대정봉환의 뒷수습에 나선 이도 역시 료마였다. 사이고 다카모리나 오쿠보 도시미치 등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이 조직된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그들이 활약한 근거로서의 신정부 조직은 모두 료마의 소위 선중팔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막부타도 이후의 내정과 대외 정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료마가 교토로 향하는 배에서 구상한 8가지 방책은 신일본으로 하여금 천황을 정치의 중심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막부제를 없애며 만민평등하고 양원제 국회가 있으며 행정부와 교육을 중시하고 국민군을 창설한다는 획기적 정치 사상이 깃든 것이었다. 후일담이 되긴 하겠으나 1871년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서구를 1년 10개월간 탐방하고 돌아와 주창한 정한론과 산업 및 의무교육 제도와 국군 창설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긴 하나, 그 성구는 누가 뭐래도 사카모토 료마일이라. 그런데 료마는 애석하게도 대정봉환 한 개월 뒤 막부 순찰대가 주도한 자객단에 의해 비명 행사했다. 당대 최고수의 검술 실력을 가진 료마였으나 세상은 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나서 칼을 멀리하더니만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그를 흠모하던 후배 무사가 그를 흉내내어 칼을 애지중지하자
료마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보이면서 요즘은 이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힘이라고 넌지시 암시를 주었는가 하면 그 후에 그 후배가 다시 권총을 내보이면서 료마를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자 그때는 다시 품에서 만국공법 번역본을 꺼내 보이면서 국가 간 질서는 공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것임을 깨우쳐 주기도 했다. 그가 남긴 어록에 나오는 많은 말 중에서 유독 큰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하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8할쯤 일궈내고 남이 나머지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큰일이 성사될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그러한 료마였기에 대정봉환을 성사시키고도 정작 자신이 짠 조각 명단에 자신은 쏙 빼놓을 수 있었던 모양이다. 누가 보더라도 1등 공신이라 할 료마가 빠진 정부 조직도를 주변에서 문제 삼자 자신은 해원대를 이끌고 세계를 무대로 나서 보리라던 료마가 더욱 큰 사나이로 다가온다. 실제로 료마의 유산인 해원대가 나중에 미쯔비시 그룹의 모체가 되었다. 요약하면 사카모토 료마는 타고난 재능도 배경도 없었으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대범한 인간관계와 담대한 행동력으로 일본을 20세기 강대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누구든 최고의 조건과 기량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전해보라.